정부가 공교육 강화를 위해 2025학년도에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로 1학년 공통과목은 상대평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내일부터 2주 동안 학원 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키로 했습니다.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스토킹 범죄를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수능 논란이 확산하자 국민의힘은 이권 카르텔 존재 가능성을 거론하며 사교육계를 겨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발언에 교육 현장이 쑥대밭이 됐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과 공식 리셉션에 참석해 오는 2030년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홍보를 이어갑니다. 윤 대통령은 유럽 지역 투자 신고식 행사에 참석한 뒤 다음 순방지인 베트남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전기요금이 3분기에는 동결됐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후반기에도 전기나 가스 요금을 버틸 수 있다며 동결을 시사한 반면 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는 추경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에서 전자파 측정값이 인체 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걸로 결론났습니다. 이제 성주 사드기지의 인프라 건설 등 정상화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네, 조금 전 뉴스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존 스토킹 처벌법에는 반의사 불벌 조항, 다시 말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재판에 넘기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폐지하는 게 골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했고요. 또 필요할 경우에는 잠정 조치로 판결 전에도 가해자에게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동안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보복 범죄나 2차 가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습니다. 네, 앞으로는요. SNS 등으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일체, 그리고 상대방의 개인정보,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또 신분 정보를 도용해서 사칭하는 행위들도 모두 스토킹 범죄 유형으로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네, 관련 소식은 좀 더 자세히 취재기자 연결해서 잠시 뒤에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수능 시험을 둘러싼 교육계 이권 카르텔과 허위 과장 광고 등 학원 부조리에 대해서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교육부는 내일부터 2주 동안 학원 부조리에 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신고 사안에 대해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달 안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정한 수능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5학년도부터 성적을 5단계로 절대평가하고 1학년 공통과목은 석차 등급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기초학력 증진과 교육 선택기회 확대를 담은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춰 모든 선택 과목의 석차 등급 병기를 폐지하고 A부터 E까지 5단계 절대 평가 방식으로 성취 수준을 구분하게 됩니다. 다만 최소한의 내신 변별을 위해 1학년 공통 과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석차 9등급을 함께 표기할 방침입니다. 지난해부터 오르던 전기 요금이 올 3분기에는 동결됐습니다. 여름철 냉방 등 전력 사용량이 많은 시기에 국민 부담을 고려해서 내린 결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희력 기자. 네, 산업통상자원부에 나와 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이 멈춘 게 5분기 만입니까?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번 분기에는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름철 냉방비 등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고려했다는 게 산업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앞서 강경성 산업부 2차관 역시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인상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국제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것도 습도 조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2분기 킬로와트 시당 6.9원을 시작으로 지난 2분기까지 5분기 연속 올랐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킬로와트 시당 13.1원 인상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2분기 요금이 킬로와트 시당 8.0원 오르며
5차례에 걸쳐 모두 40.4원 인상됐습니다. 오전에는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인 연료비 조정 단가를 발표했는데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 시당 5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전은 애초 킬로와트 시당 10.2원으로 조정 단가를 선정했지만 규정상 최대 범위가 킬로와트 시당 플러스 마이너스 5원이라서 지난 분기와 같은 금액을 적용하게 된 겁니다.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 이런 배경 가운데 하나가 한전에 누적된 적자였는데요. 이번 요금 동결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현재 한전의 누적 적자가 45조 원대에 이릅니다. 전기를 공급할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정부는 올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 폭을 킬로와트 시당 51.6원으로 산정하는 등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번 동결로 한전이 누적 적자를 벗어나는데도 시간이 걸리게 됐습니다. 여기에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반응도 변수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오늘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올해 하반기에는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거라고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예측 수준임을 전제로 후반기에는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버틸 수 있을 것 같다고 한 건데요. 일부 인상을 발표하면서 한전이 버틸 수 있는 체력을 만들었고 다행스럽게도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걸 근거로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YTN 양희택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한 가운데 올해 말 연체 위험률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올해 3월 말 기준 1%로 과거 장기 평균 1.05%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오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올해 말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 위험률은 3.1%까지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연체 위험률은 연체가 시작됐거나 세금을 체납한 자영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연체 위험 대출 잔액이 전체 대출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구속된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회에서 직권 해촉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준영 위원이 근로자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해 직권 해촉을 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 막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둘러 진압을 방해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 2일 구속됐습니다. 오늘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프랑스 파리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파리 방문 사흘째 공식 리셉션에 참석해 유치 홍보 활동을 이어갑니다. 윤 대통령과 우리나라 정재계 인사들은 국제박람회기구 BIE 179개 회원국을 상대로 부산 엑스포 개최 의지와 역량을 최대한 부각한다는 계획입니다. 총회를 전후해서 열리는 리셉션은 유치 경쟁 도시들의 공식 행사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와 이탈리아 로마도 행사를 마쳤습니다. 윤 대통령은 리셉션에 앞서서는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과 유럽 지역 투자 신고식 등의 행사에 참석한 뒤 다음 순방지인 베트남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네, 프랑스 파리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과 2시간가량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도 진행했습니다. 두 정상은 사실상 독대에 가까운 자리를 통해서 진솔하고 솔직한 교감을 쌓았다고 하는데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프랑스 측은 공식 환영식, 오찬, 환송시 군악대 연주 등의 행사를 곁들임으로써 제한된 시간 내에서 사실상 국빈에 준하는 대우를 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양 정상은 가치 연대를 기반으로 양국 간 협력을 다층적으로 그리고 획기적으로 확장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EU가 추진 중인 신규 무역 입법 조치들이 우리 기업에 차별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마크롱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에서 전자파 측정값이 인체 등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한 걸로 결론났습니다. 6년 만에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면서 인프라 건설 등 기지 정상화 작업은 속도가 날 걸로 보입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7년 경북 성주에 배치된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제대로 된 막사조차 없이 임시 배치 상태를 유지해왔습니다. 정부는 6년 만에 기지 내 인프라 건설에 필수인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마무리했습니다. 환경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성주기지 전자파 측정값은 1제곱미터에 0.01887 공와트, 인체 보호 기준인 10와트 퍼 제곱미터에 0.189% 수준으로 측정됐습니다. 정부는 제3의 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실측 자료를 전문기관과 전문가가 종합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지 정상화 작업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지난해 9월 물자와 장비 조달을 위한 상시적인 지상 접근권 확보가 완료된 데 이어 지난 2017년 1차 부지 공여 이후 지연됐던 40만 제곱미터에 대한 2차 부지 공여도 마무리됐습니다. 이번에 환경영향평가가 결론나면서 현재 설계 중인 부지 개발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대가 정상화됨으로써 그 업그레이드 계획에 또 좀 더 가속도가 있을 걸 보여주고 사드 체계가 정상화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탄도탄 방어 체계 능력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사드 배치 반대 단체들의 반발이 여전하지만 정부는 성주기지 주변 주민들을 위해 24개 주민 지원 사업안을 지난 4월 마련했고 내년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예산 편성 등의 조치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오늘 새벽 4시쯤 경기도 시흥시 제3 경인고속화도로에서 8.5톤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아 운전자 50대 A씨가 숨졌습니다. 또 뒤따르던 승용차와 SUV 22톤 화물차가 수거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아 각 차량의 운전자 3명이 다쳤고 중앙 분리대 잔해가 퍼지면서 맞은편 도로를 달리던 차량 12대의 타이어가 손상됐습니다. 경찰 수사에 반발해 분신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고 양회동 조합원의 연결식이 사망 50일 만에 열렸습니다. 건설노조와 양회동 열사 장례위원회는 오늘 아침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미사를 진행한 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노제를 진행했습니다. 건설노조는 양 조합원의 장례 절차를 마친 뒤 불법 집회 개최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내일 경찰에 자진 출석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이 범행 전 과외 교사 54명과 접촉을 시도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부산지검 전담수사팀은 살인과 사체 손괴, 사체 유기 및 절도 혐의로 정유정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유정이 과외 앱을 통해 과외 교사 54명과 대화를 시도하고 이 가운데 혼자 사는 피해 여성을 선택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며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이 어우러져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안 죽이면 분이 안 풀린다고 적힌 정유정의 살인 암시 메모도 확보했습니다. YTN은 최근 지역 농협 직원이 ATM에 들어가야 할 억대 현금을 훔친 사건 등 금융기관의 허술한 내부 통제 문제를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다른 지역 농협 직원이 회사 돈 2억여 원을 빼돌려서 온라인 스포츠 도박으로 탕진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왜 이런 횡령 사건이 끊이지 않는 건지 황보혜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에 있는 한 지역 농협 직원이 현금 인출기에서 1억 원 넘게 훔쳤다가 뒤늦게 적발됐습니다. 최근 YTN이 단독 보도한 서울 구로구 지역 농협 직원 횡령 사건. 비슷한 시기 서울 금천구에 있는 다른 지역 농협 지점에서도 직원이 회사 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출납 업무를 맡아오던 30대 남성 A씨가 지점이 보유한 현금 가운데 2억 3천여만 원을 횡령한 겁니다. A씨는 이번 달 초부터 일주일 가까이 지점 금고에서 여러 차례 돈을 빼낸 뒤 모두 온라인 스포츠 도박에 썼다고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지점 측은 있어야 할 현금의 30% 이상이 사라졌다는 걸 A씨가 경찰에 자수하기 전까지 까맣게 몰랐습니다. 실제 보유 현금과 장부상 금액이 일치하는지 매일 확인하는 시제 검사가 이번에도 허술했던 겁니다. 농협중앙회는 지역 농협이 시제 검사를 제대로 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 또는 부문 감사를 진행합니다. 정기 감사는 전체 지점을 대상으로 2년에 한 차례, 부문 감사는 사고가 난 지점에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따로 예고가 없는 불시 감사는 올해 상반기 140곳에서 이뤄졌는데 여기서 적발된 사고는 없었습니다. 지역 농축협이 전국적으로 4,700여 곳에 달하는 상황에서 현재 수준의 감시망으론 횡령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부문감사의 경우에는 횡령 사건이 발생한 이후 사후 약방문 형태의 형식적 감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기감사의 효과성과 투입 인력과 시간의 빈도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딴 횡령 사고에 농협중앙회 측은 불시 감사 횟수를 늘리고 시제검사 담당자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중은행처럼 정기감사도 주기를 두는 대신 불시에 진행하거나 영업점끼리 교차 점검하게 하는 등 내부 통제를 더 엄격히 할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 위기종인 수달은 외모만 보면 참 귀여운데 알고 보면 하천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이 수달이 연못에 침범해서 비단잉어를 사냥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밤늦은 시각 전북 전주천 인근 한 카페 연못. 수상한 존재가 눈에서 빛을 뿜으며 숲을 이곳저곳을 헤집고 다닙니다. 잠시 후 뭔가를 입에 물고 나오는데 얼핏 봐도 사람 팔뚝만한 비단잉어입니다.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 달아나는 녀석. 정체는 수달입니다. 20-30초도 안 되는 사이에 큰 물고기를 물고 나와서 도리에 던져놓더라고요. 던져놓고 다시 들어가서 또 사냥을 하려고 하는데 제 인기척을 느꼈는지 수달이 그냥 바로 도망갔어요. 한밤의 추격전 이후 화성 씨는 수달이 깜빡 흘리고 간 잉어를 수로 근처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끝인가 싶었는데 녀석의 연못 출퇴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 10년 넘게 공들여 키운 씨알 굵은 잉어들이 몽땅 사라졌습니다. 전주천입니다. 수달이 다녀간 연못까지 여기서부터 직선으로 약 200m인데요. 저와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을로 이어지는 저 뒤편의 물길이 수달의 이동 경로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천에서 꽤 떨어진 곳인데 물고기가 사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한 걸까? 냄새를 통해서 물고기 냄새, 즉 비린내 같은 걸 맡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물을 따라가면은 좀 먹이가 될 수 있는 물고기가 있겠구나라는 걸 판단을 가능하게 됩니다. 2018년 전주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주천과 삼천에 사는 수달은 모두 8마리 정도. 수달이 한 번 찾아온 이상 앞으로 계속 마주칠 가능성이 큽니다. 고기가 다 없어지면 수달이 안 온다고 하니 그때까지 좀 기다려 봤다가 수달이 이제 발걸음이 뜸해지면 그때 다시 고기를 사다 넣을 예정입니다. 잉어 주인에서 수달 집사로 변신하는 건 아닌지 연못을 사이에 둔 눈치 게임은 어쩐지 이제 시작일 것만 같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여야는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 수능 발언을 놓고서 충돌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교육 현장이 쑥대밭이 됐다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고,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수능 중심의 교육계 이권 카르텔은 범죄라면서 잘못된 시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오늘도 의원 정수 10% 감축, 문호동 무임금,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거듭 야당에 제안했고, 민주당 송갑석 최고위원은 이미 국회에서도 논의했고 국민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도 의견을 모았다면서 여당 대표의 무책임한 제안들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자, 월요일과 화요일 연이틀 진행된 여야 대표 연설에서도 여야 의원들 서로 막말과 고성을 주고받았는데요. 마침 본회의장 견학을 왔었던 초등학생들도 있었다는데 무엇을 배우고 갔을까 걱정입니다. 영상 보시고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가 부채
사돈 낱말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이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생 경제 핏줄에 다시 돈다는 얘기입니다. 네, 내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좀 예의를 갖추고 서로 박수 쳐주는 그런 문화를 언제쯤 볼 수 있을지 아쉽습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행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전 민주당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양당 대표 국회 연설 때마다 사실 저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항상 좀 여야 대표를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게요. 지금 뭐 거창하게 네. 정치 혁신 뭐 이런 얘기 하기보다는 네, 저는 네.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좀 하지 말자고 여야가 좀 합의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 초등학생들까지 견학하면서 다 봤다고 하는데 예. 저런 작은 것들부터 국민들이 정치 혐오를 생기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거 저런 작은 것부터 제대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의원 수를 축소해야 된다. 네. 뭐 의원들의 특권을 내려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국민적 여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고쳐야 됩니다. 그렇군요. 김행전 비대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예. 박근혜 대통령 때 첫 번째 시정연설 가셨을 때 야당 의원들이 전부 다 그 묵비권 행사한다면서 X표 치고 까만 편말 들고 그때 민주당의 그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지금 우리 당에 와 계신 그 조경태 의원님이 유일하게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된다 하면서 일어나셔서 인사를 하셨죠. 그분들이 참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 우리 당도 부끄럽고 민주당도 부끄럽고 저희들도 부끄럽고 진짜 드릴 말씀이 두분 뭐 없습니다. 혹시 국회에 가게 되시면은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그 정치 개혁 관련해서 국회의원 정수 감축 이야기 나왔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어제 김기현 대표가 제안을 또 했었고 오늘도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여야 반응을 좀 듣고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뜻입니다. 국민들의 바람이 바로 국회의원 정수가 너무 많다. 줄여라. 그다음 국회의원들 왜 특권을 유지하느냐. 불체포 특권 버려라. 또한 일반 국민들이 일하지 않으면은 공급받지 못하는데 국회의원은 잘못해서 도망가 숨어놓고 잠적해놓고도 왜 보고서를 받아가느냐. 이거 고쳐라. 이게 우리 국민들의 뜻이 아닙니까? 얄팍한 국민 여론에 기대서 의원 정수를 삭감하겠다, 축소하겠다. 300명 의원들이 몇십 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국민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공론을 모아서 국민들이 상당히 전향적인 의견을 또 제출을 했었거든요. 그럼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제안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김기현 대표는 어제 이런 제안을 했고 오늘도 또 편집위원회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뭡니까? 그러니까 의원수 정수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저희 당 입장에서 보면 김기현 대표가 실현 가능성 없는 얘기를 그냥 뭐 민생이라든지 경제, 외교, 안보, 교육 최근에 교육 문제까지 해서 국민적 비난이 높으니까 그거를 그냥 국면 전환용으로 툭 던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먼저 정말 국민의힘이 진정성이 있으면 국민의힘 당론으로 먼저 좀 결정한 다음에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먼저 사전에 좀 드리고요. 의원수 정수와 관련해서는 지금 국회 여야 간에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지역 구도를 좀 타파하자, 비례성을 좀 높이고 전문성을 좀 높이자 그래서 뭐 중대선거구 얘기도 나오고. 중대선거구제도 사실은 여당에서 먼저 제안한 거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래서 국회의장께서 비례대표 50석을 늘리자. 그래서 350석으로 하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거를 좀 해소하자라고 제안을 해서 여야가 합의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김기현 대표가 그때 뭐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국정지도 막 떨어지고 그러니까 느닷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정수 늘리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그 아까 우리 송갑석 네. 최고가 얘기했듯이 예. 300명 전원회의 통해서 논의도 했고 공론화위원회에서 공론하고 지금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네. 내용인데 지금 현재는 300석 중에서도 300석을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숫자를 좀 늘리는 방안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서 30석을 또 줄이자고 하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대안을 하고 있는 건지 그냥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국민들께서 국민들의 그 정치 혐오 이거를 이용한 그런 정치에 대한 반감이 있는 그거를 이용한 그냥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냐. 실현 가능성이 지금 낮은 제안이다 이렇게 예,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김영희 의원께서는요? 사실 이것은 여야의 공방의 문제가 아니고 네. 다 우리가 반성을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맨날 이제 그 정개특위에서 국회의원 의석수라든가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이라든가 또는 이제 지역구 획정 같은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거 직전까지 끌고 가요. 네. 그러다가 이제 졸속이 되죠. 지난번 때 대표적으로 그 졸속이 있었었죠. 예. 그리고 이제 비단 국회의원 수뿐만이 아니라 그 내용적으로도 보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자면 비례대표 늘리든 줄이든 네. 지금 늘려서 비례대표의 대표성을 높이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현실은 어때요? 자기 측근들을 막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여야 다 공이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원래 비례대표의 특징은 전문성과 지역 대표성을 표출해서 4년의 임기 동안 본인의 역할을 하고 다시 돌아가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양당에서 다 극단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다 비례대표들이에요. 왜냐하면 차기 공천을 위해서. 그 전만 해도 비례대표들은 차기 공천 신경 쓰지 않고 전문성을 발휘했습니다. 이런 식의 비례대표를 더 늘리자. 그것은 그 당의 실권을 갖고 있는 당대표의 측근을 늘리자 이것뿐이 안 되거든요. 이런 점에서 보면 근데 이제 문제는 줄이든 이게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합의가. 이게 사실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구 획정하고 의원 정수는 1년 전에 확정하게 돼 있어요. 내년 4월 10일이 총선이기 때문에 원래 4월 11일 날까지 확정이 됐어야 되는데 이미 법을 어기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정치 쇄신 얘기할 게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법부터 국회에서는 지켜야 될 필요가 좀 있고요. 의원 정수와 관련해서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300명을 유지하는 선에서 권역별 비례대표를 좀 늘리자라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하고 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김기현 대표가 또 일방적으로 저렇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그냥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얼마만큼의 고민이 있는 건지에 대한 진정성에 있어서의 의구심이 든다. 이 말씀 알겠습니다. 짧게 문호동 무임금하고 불체포 포기 서약은요? 그 문호동 무임금 원칙 같은 경우도 당연히 저는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이 상임위랑 그 본회의에 참석률이 50%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김기현 대표가 김남국 의원 비판하면서 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김남국 의원은 참석률이 70% 넘더라고요. 그럼 그런 기준을 잡아가지고 하면 뭐 그거야 당연히 저는 종합적으로 다 평가를 해서 그렇죠. 그런데 과연 국회의원들의 활동이라는 것이 지역의 활동도 있을 수 있고 입법 활동도 있고 상임 활동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느 범위까지를 넣을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한 그 합의가 좀 전제되어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문호동 무임금은 사실 이재명 대표도 지난번에 대선 공약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재명 대표께서는 초선 의원이시지 않습니까? 지금 국방위에 계십니다. 가장 출석률이 낮아요. 절반도 출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난을 받았죠. 당시에 같은 위치에 있었던 정진석 위원장은 외교통상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당대표 역할을 하시면서도 참석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 본인 지금 재판 받으시냐고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국방위에 참석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석률이 40%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방위에 국회의원들이 그 상임위의 소속의원들이 거의 100%임에도 불구하고 국방위의 출석률이 가장 낮은 것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신 분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님입니다. 네, 앞서 이제 그 김현정 대변인께서 여야가 합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제한이 아니다. 원래 1년 전에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늘 선거 직전에 게리맨더링도 이루어지고 막 선거구 획정 자기네들이 유리하게 의원수 지난번에도 뭐 그 비례대표 얼마 졸속으로 뽑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여야가 다 반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개특위를 지금 민주당의 의원님이 남은희
남윤 인순 의원님께서 제가 정개특위 위원장인 것으로 알고 계세요. 네. 그분도 고심이 많으실 거예요. 여야가 도대체 1년 전까지 합의를 안 하고 고민 이렇게 직무를 해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치세진 3대 제안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일단 정수를 줄이는 거는 정개특위에 논의하고 있는 방향과 다른 방향을 지금 제안하고 있고 그다음 문호동 무인공 연칙은 기준을 잡아서 하면 된다는 얘기고 불체포 특권은 개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정말로 김기현 대표의 말이 진정성이 있으려고 하면 그 진정성 있는 모습들을 먼저 국민의힘에서 당론인을 정한다든지 해서 보여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당에서 당론으로 정하겠다고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고 자 보세요. 불체포 특권도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그 인천 계양을에서 나올 적에도 나는 불체포 특권은 포기하겠다. 그건 없어져야 된다고 분명하게 방송에 나와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의 방탄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그거 포기하겠다고 대표 연설에서 말씀하셨는데 실행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문제는 지금 민주당에 한 30여 명 가량의 국회의원들이 실명이 거론되면서 검찰 소환을 아마 임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불체포 특권 그 특권에 대한 특권 포기는 의원들 개개인한테 맡기겠다. 개별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의원님들이 민주당에 많으니까 이거 결국 안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문호동 무임금도 이재명 대표께서 이미 다 하신 말이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새삼스러울 게 기준 없어요. 잡아서 문호동 무임금 하면 될 것 같고 불체포 특권 같은 경우는 헌법상에 기본권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그리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취지에서 얘기하는 거고 헌법상의 기본권을 강제해서 뭐 박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하면 이건 바로 통과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면 비얘기 중에 나가는 방법 또는 당에서 가결시키는 방법 두 가지 방법들로 현실적으로는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슈는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정치권 이슈가 오늘 많으니까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 놓고서 공방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 이태규 의원 발언을 들어보고서 또 계속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이 쏘아 올린 공이 수능 불안과 불신의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불필요한 사회 혼란과 국력의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수능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은 입시의 공정성을 지탱하는 큰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어려운 문항, 이른바 킬러 문제를 놓고 얘기하는 것은 본질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말씀은 지금 수능이라는 이 입시 제도를 매개로 지금 공교육과 사교육이 맞물려 있는 이런 삼각관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고리를 끊어야 된다. 공교육 법인에서 변별력을 갖추고 갖춘 수능 문제가 출제돼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죠. 이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말씀에 무슨 혼선을 초래했다는 것인지 저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오늘 이재명 대표도 한마디 했죠. 지금 대한민국 교육 최고 리스크는 윤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민주당이 지금 가장 문제 삼고 있는 대목이 수능 5개월 앞두고 윤 대통령이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공교육 정상화시키고 사교육비 절감하는 그 취지에서 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인데 그것은 우리 교육 100년지 대계라고 하잖아요. 사회적인 논의 과정이라든지 충분한 그 준비 과정을 통해서 그건 하면 되는 것인데 수능이 정말 문제 하나로 갖고 수험생들의 미래와 인생이 걸린 거거든요. 시험 문제 한 문제 때문에 인생이 걸린 거예요. 그만큼 예민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42만 명의 수험생들이 있는데 150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공교육 과정에서의 과정 외에서 출제하지 말아라고 이렇게 출제와 관련된 발언을 대통령이 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혼란이 지금 생겼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고등교육법 34조 5에 보면 4년 예고제가 있어요. 4년 전에 예고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4년 전에 예고하게 된 것은 그만큼 그 입시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은 뭐 사교육비 절감의 문제나 이권 카르텔이나 이렇게 자꾸 본질을 벗어난 얘기로 이 본질을 물타기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서 정부 여당이 취할 태도는
원래 올해 이미 발표된 대로 올해 입시 수능을 하겠다. 네. 이렇게 하고 앞으로의 그 제도 개혁이나 이런 것들은 향후에 그 예고를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 저는 제일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핵심은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서 자식을 낳기 어렵고 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이상한 것은요. 이 사교육비 문제는요. 원래 진보 정권의 화두여야 됩니다. 원래 보수 정권은요. 교육은 시장 논리에 맞추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돈 많은 부모들은 좋은 사교육 시키고 그런데 지금 진보와 보수가 바뀌었어요. 이재명 대표도 대통령 시절에 킬러 문제 내지 말자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바뀐 거예요. 정치 논리로. 지금 대한민국의 사교육이 26조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거 잡으려고 보수 정권에서 박근혜 대통령 정말 노력했습니다. 제가 너무 답답해서 갖고 왔어요. 대한민국 사교육비 26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말기에 최고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랬다가 아니 노무현 대통령 말기 때 그랬다가 이명박 대통령 때 내려갔어요. 이거 잡았거든요. 박근혜 때 잡았습니다. 문재인 때 다시 올라갔어요. 이거가 문제가 컸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교육개혁을 하시겠다고 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부터 취임하시자마자 교육개혁 하시겠다고 얘기하신 거세요. 이거 공식 통계거든요. 보시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사교육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진보 정권 때 오히려 사교육비가 늘은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강남에서 하는 사교육 일타 강사 뭐 320억짜리 빌딩을 대출 없이도 사는 일타 강사들이 다 이전에 그 민주화운동 했었던 분들이 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권 카드를 테리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고요.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는 게, 자 보십시오. 초등학교에서 서울대 의대 입시반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거 정상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민주당에서 일타 강사를 옹호하고 대치동을 옹호하고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정당입니까? 잠시만요. 저기 그 사실이 아닌 얘기를 막 하시니까 저희가 일타 감사 민주당이 다 옹호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죠. 전혀 그거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킬러 문항을 없애면 사교육비가 절감됩니까? 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그런데 킬러 문항 얘기할게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 이번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거 보면은 그 외고라든지 자사고라든지 특목고는 또 유지한다 그랬잖아요. 그걸 가기 위한 사교육비가 더 많이 든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고 킬러 문항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중킬러 문항들이 많이 생기고 또 물수능이 된다라고 하면 대학 자체에서 면접이라든지 또 다른 그 시험을 통해서 또 그런 것 조치들을 하기 때문에 사교육비가 오히려 더 든다. 이것이 전문가들의 지금 의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발언이지 않습니까? 공교육 과정 외에서 문제를 내지 마라. 킬러 문항을 내지 마라. 이게 지금 핵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좀 전에 그 설명하신 그러니까 이권 카르텔이라든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도 킬러 문항을 안 내는 것이 대안도 아니다라는 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인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수능이 15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42만 명의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대단히 큰 혼란을 주고 있다는 거. 이 혼란을 빨리 수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수능은 기존 기준대로 치른다. 이렇게 정부에서 빨리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6월 달에 2028년도 입시전형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요. 교육부에서. 거기에서 이런 내용들을 담아가지고 예측 가능성을 줘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그 얘기 좀 드릴게요. 사교육 이권 카르텔 관련해서는 지금 조사를 받고 신고를 받기로 했고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이것이 지금 불과 5개월 앞두고 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윤석열 대통령께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교육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사 시절부터 학원 비리 조사를 많이 했어서 이쪽 세계를 잘 아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은혜 전 교육부 장관 및 부총리께서 알박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교육부에 곳곳에 뿌리박혀 있어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취했죠. 제가 킬러 문제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저는 이 문제를 보고요. 이거가 국어 문제예요. 그런데 BS 비율 자기 자본 위험 자산 이거 제가 이 문제를 보고요. 이거는 아마
우리 대변인 같이 금융노조 위원장 아니면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예. 이 문제를 국어 문제라고 내요. 이거 하나 틀리면요. 서울대에서 지방대학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문제가 촘촘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내는 학원이 있다는 거예요. 일타 강사. 그래서 그 일타 강사와 기존의 교사들하고 카르텔을 맺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그걸 이제 수사 의혹이 중인데, 있는 거잖아요. 자, 수사 지금 중인데 카르텔 맺은 것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이거가 예. 잠깐만요. 죄송해요. 이거 도저히 풀 수 없는 이런 문제를 내잖아요. 요는 이 문제가 A 강사가 냈다라는 것이 금방 밝혀지고 그러면 그 강사가 대박을 내서 1년에 500억씩 번다는 거예요. 이 카르텔이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교육이 발을 쓴다는 건 대통령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교과서에서만 내서 변별력을 키우라 이 얘기가 아니라요. 교과서에 있는 범위 내에서 진짜 공교육에 있는 참 선생님들이 네. 응용 문제를 스스로 개발해서 사교육에 있는 학원의 문제들을 갖다가 애들을 가르치지 말고 스스로 응용 문제들을 내서 공교육 내에서 변별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생들의 능력을 함양을 하고 문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좀 반론을 드리면 반론 있죠. 작년에 교육위원회에서 예. 교육부 차관이 뭐라 그랬냐면요. 오늘 그 보도에도 나왔습니다. 속기록도 있어요. 그 킬러 문항이 공교육 밖에서 내는 문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킬러 문항도 공교육 범위 안에 들어온다라고 그렇게 발언한 게 속기록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킬러 문항이라는 것도요. 그 EBS 전에 이제 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이제 방송에 나와서 하시는 얘기인데 EBS와의 연계를 강화시켰잖아요. 2010년도부터. 그때 EBS에서 연계율이 지금 한 40% 된답니다. 그 어렵다고 지금 말씀하신 그 문항들 있죠. 네, EBS에서 그대로 나온 문항도 많대요. 그래서 우리처럼 수험생이 아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 어떻게 풀지? 이런 문항들이지만 수험생들은 EBS 교재로 공부했던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와 관련된 그 대비들도 다 하고 있다라는 게 예. 전문가들도 얘기기도 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 일타 강사와 이권 카르텔의 문제 이거는요. 잘못 발언하면요. 무슨 예. 말이냐면 그 뭐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라든지 이조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입시 수사를 했기 비리 수사를 입시 비리 수사를 했기 때문에 전문가다 이거는 정말 핀트 안 맞는 그 발언이신 것 알겠습니다. 같고요. 예, 이제 여야 입장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예. 교육 현장에서요. 여기서 더 이야기하시면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네. 지금 다른 이슈를 못 다루게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야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행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영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지간하면 제가 이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동의하기 어려운 장황한 궤변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문재인이가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 시의 불편과 차별의 해소, 상호 강간과 이재명을 다시 포트라인에 세우고 체포 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야당 대표라는 분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중국 대사 앞에 가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합니까? 이게 외교입니까 이게? 굴종적인 사회주의자!
미신에서 높인 탈원전, 태양광 마피아, 세금 폭탄, 흥청망청 비어서 나라 살림 망쳤던 민생 포기, 경제 포기했지 않습니까? 국회 안 보세요. 정말 어렵고 용기 있는 결정적 대가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세요. 재정 지출. 김기현 대표와 회동은 지금 진전이 있을까요? 뭐 지금 이 자리에 로텐더홀에 의자를 하나 놓고서라도 서로 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소감 보세요. 아니 50분 연습했는데 너무 민주당에서 너무 항의하신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어요? 자 50분 더 얘기했는데 뭘 또 먹이 싫었어. 그러니까 중간에 야유가 좀 커서. 오늘은 낮의 길이가 가장 긴절기 하지지만 낮더위의 기세는 한풀 꺾였습니다. 흐리고 곳곳으로 산발적인 비가 내리며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한 건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1.8도, 광주는 23.2도 등 예년 기온을 5에서 6도가량 밑돌고 있습니다. 비는 늦은 오후에 대부분 잦아들겠고 내일부터는 다시 낮더위가 찾아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 26도, 광주는 29도로 남부지방의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요. 모레는 서울 기온도 30도까지 올라서 전국적으로 한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심한 만큼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하지만 중부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26도, 대전 28도, 대구는 30도로 예상되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대부분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주 후반 30도를 웃도는 더위는 계속됩니다. 일요일을 전후로는 제주도에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